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수출 중심의 산업정책을 펼치죠. 본격적으로 상공업을 육성했어요. 그래요. 한일 수교를 통해서 일본과 교류하면서 부산과 경상도가 크게 발전하죠. 부산과 경상도에서 압승을 하죠. 산업화 효과는 전국적이죠. 부산과 경남이 발전한다지만 또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농토를 얻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니까 효과는 전국적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압승을 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대통령 선거만 그랬냐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압승이죠. 민주당 계열 다 합쳐봤자 45석 얻었다는 거예요. 민주공화당은 129석. 어디서 많이 보던 결과죠. 예전에 이승만의 자유당과 그래요. 민주당이 선거를 치르면 항상 이랬죠. 그래요. 이때부터는 이제 민주당 계열인 신민당도 이제 민주공화당의 상대가 안 됨을 알 수 있어요. 지역구와 전국구를 합쳐 민주공화당이 129석을 얻고 신민당이 45석을 얻어 압승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승만 정부 때의 선거 결과와 같다. 결론적으로 박정희는 이승만의 지지 세력을 대부분 흡수했고 신민당은 예전의 민주당으로 되돌아갔다. 그래요. 19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서울은 도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심각하죠. 물론 득표율에는 좀 차이가 있죠. 박정희 득표율은 45, 윤보선 득표율은 51.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또 다르니까 한 표만 많아도 이기는 거니까. 신민당이 13석을 차지해요. 예전에 서울에는 이제 도시 문제가 심각했다. 더 심각해졌다. 계속 서울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일단 서울 가자 이럴 거 아니에요. 일자리 없으면. 부산도 좀 도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6석인데 3대3이죠.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 보면 되죠. 박정희 지지 세력이. 근데 의석수로는 3대3이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지역에서 이제 다 압승이죠. 아직까지 도시 문제가 완전히 대통령 선거 보면 부산은 많이 해결됐는데 그래도 뭐 의석수로는 압승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지역, 못 사는 지역이 있었을 수 있는 거죠. 경기 압승이죠. 뭐 강원 압승이죠. 다 압승이잖아요. 충북 압승. 진 데가 없잖아요. 제주도도 압승. 전남도 어떤가요? 11석 중에 8석이 민주공화당이잖아요. 전북도 어떤가요? 10석 중에 7석을 얻잖아요. 그 산업화 효과는 주요 도시인 뭐 부산도 압승이었죠. 그러니까 서울 빼고는 다 인정받았어요. 전 국민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서 10% 차로 져버렸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 수를 보라는 거예요. 131대 아니지. 몇 대 몇인가요? 129대 45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민주당 계열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죠. 민주당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 특징이 있잖아요. 이상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장 심각했던 게 가짜뉴스로 살구 폭동 일으킨 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가짜뉴스를 했죠. 뭐 투표함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교체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원래부터 자유당이 압승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 선거도 그래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상한 짓을 벌인다는 거예요. 압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승만하고 그 이해붕이 압승했던 것도 사실이고 부정선거로 몰아버렸지만 증거물도 없는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선거에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자유당과 이승만은 항상 압승을 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 졌다는 거예요. 부통령 선거에서 다 압승이었는데 그 여당이 갈라지면서 이범석과 이기붕으로 두 명이 나오면서 한 번 패한 것 빼고는 항상 압승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보면 그래요. 가짜뉴스로 폭동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고 좀 살구 폭동으로 집권한 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취소할 정도의 부정선거가 있었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부정선거로 그냥 끝을 냈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서 심각해지만 민주당은 이상한 일을 벌이잖아요. 옛날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압승을 했죠. 민주공화당이 민주당 계열인 신민당에게 대부분 지역에서 압승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단 신민당이 서울에서만큼은 14석 중 13석을 얻어 민주공화당에 압승했다. 신민당은 근데 서울에서 압승했다는 거예요. 득표율 차이는 아주 크지 않다 하더라도 산업화의 효과는 전국적이지만 서울에서는 그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탓이다. 서울에서는 좀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도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빈민 문제가. 학생들도 일자리가 구하기 어렵겠죠. 산업화는 부산 중심으로 진행되니까. 서울에 집중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산업화의 효과를 서울에 나타나게 해야 했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과 경상도의 발전 효과를 서울로 흡수해야 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흡수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표 많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이유로 박정희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물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부산과 경상도의 발전을 전국으로 분산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며 국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가 협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수출기업이 또 금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놓은 거라는 거예요. 부산과 경상도의 발전을 흡수하기 위해서 서울을 만든 것도 중요한 목적인 거죠. 그래야 서울에서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전남 지역에서도 민주공화당은 11석 중 8석을 얻어 압승했다. 확인이 되잖아요. 이때 전남 목포에 출마한 김대중은 위기를 느껴 이전에 없던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 말했잖아요. 위기를 느끼게 되면 민주당 계열은 이상한 짓을 벌인다. 상식 밖의 일을 벌인다. 한국에서 최초로 김대중은 지역감정을 이용하여 선거를 치렀다. 소위 호남 푸대접론이다. 이때 처음으로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선거를 치르면 뭐 지역구 보면 102대 28인데 선거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전남에서도 8석밖에
민주공화당 8석 얻을 때 신민당은 3석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 비정상적인 방법을 또 동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역감정을 이용한 선거였다는 거예요. 이 선거 때 박정희 씨는 전라도 사람들 덕택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는 우월감을 조장하고 하나는 열등감을 내리누르며 싸움을 시켰습니다. 아니, 싸움을 시킨 적이 있냐는 거예요. 산업화했지. 산업화하는 게 못마땅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상도가 발전하니까 이제 일본과 교류하면서 경상도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한 발언인데 실상은 선거에서 패할 것 같으니까 지역감정을 조장한 것이다. 이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산업화 효과는 말했잖아요. 물론 이제 부산 중심으로 경상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선거에서 저렇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나오잖아요. 산업화에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지역감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은 목표를 달성했죠. 그래요. 국가의 폐악질을 한 거예요, 사실. 물론 이때는 성공은 못했지만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어떤 정치인도 지역감정을 선동하여 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김대중이 최초였다는 거예요. 아니 뭐 지역 기반이야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이렇게 자기 지역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세력을 만들어서 선거를 치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그렇잖아요. 지역 갈등을 일으킨 거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를. 이런 선거는 김대중이 처음 치렀다는 거예요. 실제로 김대중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며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영남지방은 고속도로까지 개설하는 정부가 호남선을 복선마저 제대로 안고 푸대접하고 있다. 그래요.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폐악질을 벌인 거죠. 잘못 생각한 것도 있는 거죠. 잘못된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산업화의 중심지가 서울이 아닌데 서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산업의 중심지가 그때는 어딘가요? 부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은 대기업들이 부산에 있었고 뭐 삼성의 제일제당도 본사가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생기기 전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뒤에 서울로 가버렸잖아요. 한번 그 조사해봐야 되는 거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뒤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서울로 갔는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한 거죠. 아, 서울 때문에 부산이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경상도가. 틀린 생각이었던 거죠. 부산과 경상도의 발전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무시한 김대중은 부산과 경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래요. 그걸 잘못 판단한 거예요. 딱 보니까 어떤가요? 아, 부산과 경상도가 발전한다. 고속도로가 없으면 부산하고 경상도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을 놔버리면 서울이 지금 어렵잖아요. 서울이 흡수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의 사례를 봤겠죠. 서울의 도시 문제를 좀 해결하려 하고 뭐 그래서 또 중간에 발전하는 도시들 있잖아요. 뭐 대전도 좀 발전시키고 경상도의 발전을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박정희는. 근데 정반대로 김대중은
서울 때문에 발전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경상도가. 바본 거죠. 지역 감정을 또 조정하기 위해서 뭐 자기가 제대로 알든 모르든 자기 상식대로 얘기한 거죠. 나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지역 감정, 그때는 안 통했지만 지금은 지역 감정이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요. 부산과 경상도의 발전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부산과 경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 잘못 판단했죠. 무시한 김대중이. 실제로 김대중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과 강릉의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왜 부산과 서울을 도로 놓느냐. 강릉하고 서울에 도로를 놔야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강원도의 지하자원이 서울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다. 김대중의 생각은 여러 점들에서 모조리 다 틀렸다. 서울의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하게 필요한 건 지하자원이 아니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었다. 일자리가 좀 중요하지. 빈민들이 넘쳐나는데 서울에 다 몰려들면서 서울에는 일자리가 있겠지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또한 김대중은 서울과 지방이 연결되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틀린 식견을 지니고 있었다.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면 경상도가 더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인데 늘긴 하겠지만 부산과 경상도의 산업화 효과의 대부분은 서울로 이전된다. 관광객이 늘긴 하겠지만 그렇죠. 관광객 늘어봤자 얼마 늘겠냐는 거예요. 부산과 경상도의 산업화 효과의 대부분 서울로 이전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다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겠지만 즉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부산과 경상도가 큰 이익을 본다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틀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시 부산과 광주를 연결해야 했다. 그렇죠. 호남의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부산이 산업의 중심지가 아니라 생각했던 거죠. 수출 중심으로 막 나가면 어느 나라를 보건 간에 항구 도시가 수도만큼 커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김대중은 서울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산업화의 중심지가 부산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죠. 중심지가 부산인데 서울이라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주장해야 맞는 것이었다. 수도권은 어차피 정치,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니 어차피 발전할 거요. 그렇죠. 어느 나라를 봐도 수도는 발전하죠. 무역 규모가 커지면 부산이 중심이 되니 남부지방의 수출 산업을 육성합시다. 남부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해 그렇죠. 남부의 주요 도시들 사이에 고속도로를 건설합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뭐 부산 대구에도 놓고 부산 광주에도 놓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부지방은 내수산업의 중심지를 만들면 전국은 고르게 발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부지방은 수출 중심지를 만들고 그냥 주요 도시들 간에 고속도로를 놓고 중부지방은 내수산업을 키우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뭐 내국인들이 필요로 한 걸 이렇게 양쪽으로 유통시키면 되지 않냐. 그게 맞는 거죠. 고속도로는 다 놓이게 돼 있는데 어디부터 먼저 개발하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박정희 입장에서는 서울에 놓고 싶겠죠. 서울에 인구가 많고 이러니까 서울에서도 정치적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을 놓는 게 맞죠. 또 아주 큰 무리는 없는 거죠.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 당시에 상식적으로 도를 놓겠다 이러면 서울과 부산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산을 놓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서울하고 광주 이어봤었자 뭐 하냐는 거예요.
이어봤자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광주 쪽에. 관광객은 좀 놀란지 모르겠다만 그리 큰 효과는 없다는 거죠. 그래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자기 지역에도 좋고 국가에도 좋으면 자기 선거에도 유리한 것이었지만 김대중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틀린 견해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선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호남을 푸대접하고 있다. 경상도 정권을 타도하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폐악질을 벌인 거죠. 물론 박정희의 산업화 성공은 당시 놀라운 일이었기에 김대중의 지역감정을 이용하는 선거는 호남에서 통하지 않았다. 그렇죠. 뭐 지역감정도 막 그때 조장했는데 그때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11석 중에 8석을 민주공화당이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통하게 된 거죠.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서 호남 사람들을 세뇌시킨 거죠. 그래요. 경부고속도로는 1968년 2월 1일 착공하여 1970년 6월 30일 완공되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 세력에는 정치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었다. 대표적인 정치인으로는 김대중, 김영삼이 있고 대표적인 지식인으로는 백남훈, 정운찬이 있다. 그 대표적인 단체로는 또 뭐가 있나요? 민주공화당이 있고 반대 정당으로는 신민당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일 수교에서는 드러내고 찬성할 리가 없었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에는 찬성할 리가 있었다. 기업인으로는 현대건설을 설립한 정주영이 있었고 지식인으로는 김만재와 이승윤이 있었다. 이게 갈렸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 때는 다수 국민들은 수교를 찬성한다 해도 반대하지 않거나 침묵을 지켰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를 내는 사람들 중에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뭐 이제 저명인사들이겠죠. 그때는 저명인사들이 한일 수교 찬성 입장을 못 냈는데 욕먹을까봐 국민 다수였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찬성하는 이도 있고 반대하는 이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근대국가 수립 세력과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의 격돌을 볼 수 있으며 근대국가 수립 세력의 승리로 경부고속도로는 성공적으로 건설되었다. 결론적으로 경부고속도로의 핵심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도시 문제 해결에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의 핵심은 뭔가요? 지역 균형 발전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발전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박정희 생각에는 서울을 좀 발전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14석 중에서 13석이 신민당이니까 좀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 또 봐야 될 게 있죠. 신발, 옷, 가발 같은 것만 만들어서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를 건설하기 어려웠다.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전자제품, 선박 등을 만들어야 국가는 보다 부유해지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도 크게 증가한다. 그렇죠. 그러한 제품들에는 반드시 철이 들어가니 그러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철소가 필요했다. 제철소가 필요하다. 당연하죠. 이승만도 근대국가 수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철소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자금과 기술이 없어 실행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승만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958년에 한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죠. 근데 실행을 못했죠. 자금과 기술을 얻어야 되는데 얻을 길이 막막하잖아요. 근데 얻는데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않나요? 박정희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를 통해 보상을 받음으로써 제철소 건설이 가능해졌다. 박정희는 포항종합제철을 설립하고 박태준을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박태준은 고민에 빠졌다. 자금만 충분하면 제철소를 설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술도 필요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보유한 기술로는 설립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어떤 사업이건 기술이 필요하죠.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기술 필요하죠. 음식 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한데 제철소는 고급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선진국만 보유한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미국, 소도, 프랑스를 접촉했지만 고급 기술을 함부로 전수해줄 나라는 없었다. 당시에 제철소는 미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와 같이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 외에는 없었다. 없었고 모두 거절당했다. 거절하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다급하지만 이거 좀 전수해주지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가 고급 기술 함부로 전수해줘요.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거죠. 돈이야 100조 200조 선진국들이 있죠. 그 어느 나라든 간에 한국에 찾아와서 반도체 기술을 내놔라, 좀 달라, 주겠냐는 거예요. 당시 제철소 기술이 그랬다는 거예요. 고급 기술이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못 주냐 이러지만 그 반대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건지. 다 거절하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당시에 제철소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와 같이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 외에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박태주는 실패하면 영일 만에 빠져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본을 접촉했다. 일본 철강업계는 상위 끝에 한국에 제철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진 기술을 공급해 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딴 나라 다 거절했는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신일본제철은 일본 기술자들을 포항에 파견하여 설비 구축과 기술 지도를 수행했고 일본 관관은 설비 제작과 기술 자본을 제공했다. 그냥 기술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술자들을 파견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돈 준다고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제철소 설립 운영 기술은. 일본인은 한국인에 대한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만일 당시 일본이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철이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산업, 선박 산업, 기계 산업과 같은 산업을 육성할 수 없었다. 그렇죠. 대우조선이건 현대중공업이건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현대차 이런 게 어떻게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제철소 철을 못 만드는데 철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제일 중요한 재료인데. 근데 줄 수 없는 기술을 준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왜 줬을까요? 그리하여 포항제철소는 1970년 4월 1일 착공하여 1973년 7월 3일 완공되었다. 첫 해에 약 103만 톤으로 생산했고 매출액은 1,000억 원에 이르렀으며 첫 해부터 수익이 발생했다. 바로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짓자마자 이익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러기 어렵잖아요. 세계 언론은 한국판 산업혁명 기적 같은 성공이라며 한국의 능력에 깜짝 놀랐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고급 기술을 제공하여 성공하게 만든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전수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국가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공장 지을 수 있게 반도체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하면 한국은 전수해줄 수 있겠나? 굉장히 뻔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기술 달라고. 그런 욕을 하는 것도 뻔뻔스럽지만 그래 죽게 하고 준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 날조에서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남쪽에서 가르쳐 놓으면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가 한국에서 남조선 역사를 배우면 어떤가요?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기술을 줄 정도로. 그 너희들 한번 잘 돼봐라 이러면서 기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도 고생했다 이러면서 우리 한때 같은 국가에서 비록 식민지였지만 국민으로 있었는데 왜 못 주겠냐 하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함부로 줄 수 있는 기술인지, 그리고 그 기술 전수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한국이.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